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변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마지막 후기에 문화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갑자기 나타난 조선 후기의 문화사 내용은 아니고요. 역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변동을 전제로 한 문화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변동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성리학이라고 하는 조선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과연 변화돼 나가고 있는 조선 후기 사회를 성리학은 시적절하게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걸 좀 보자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의 문화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성리학 비판론도 나오고요. 또 양명학도 수용이 되고요. 또 실학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실학과 또는 양명학이 수용이 되고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리학이 제대로 제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조선 후기 문화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08쪽입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의 교조화 경향이라고 있습니다. 왜 지배층은 성리학을 교조화시키려고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리학을 가지고 다시 그네를 중심의 사회를 재건하겠다. 다시 복구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후기의 성리학을 교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밑에 한번 보실까요? 그 성리학의 정통 논쟁에 보시면은 문묘종사와 성리학의 이기 논쟁의 지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묘종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문묘는 유교의 선현들 있죠. 유교의 선현이나 또 우리나라의 여기서 유교의 선현이라면 중국의 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나 맹자의 위패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아주 뛰어난 성리학자, 유학자들의 위패를 문묘에다가 모셔놓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황학파에서는요,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이황, 그 다음에 이학파 계열은 숙종대 때의 이이, 성혼, 이 사람들의 문묘 종사를 성립을 시켜놨어요. 실현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위패를 문묘에다가 모셔놓는 겁니다. 모셔놓으면서 그 후학들, 그 제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정통이다 봐라 라고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근데 조선 후기 사회는 이런 데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을 시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당시 지배층들은 현실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리학의 정통 논쟁, 문묘 종사하고요. 또 성리학의 이기 논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린이, 주긴이 하는 거죠. 이미 조선의 사회는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 개혁적인, 현실의 문제를 수습을 하고 해 나가야 될 상황에서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밑에 호락 논쟁입니다. 지배층 호락 논쟁이죠. 자, 이 호락 논쟁은 우선 성리학의 각 당파를 좀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사림들이 선조 때 뭘로 나눴냐면은 붕당에서 동인과 뭐로 나눴어요? 서인으로 나눠졌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 성리학자입니다만은 정통파 성리학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그럼 누구였어요? 서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인이 성리학자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칭 우리야말로 정통 성리학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인입니다. 한편 동인이 선조 때에 다시 또 나눠졌죠.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인은 정철의 건조의 문제를 계기로 해서 강경적인 성향을 보인 사람들이고요. 서인은 정철의 건조의 문제에 대해서 온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남인이었죠. 서인이 숙종대 때에 경신한국 기억나시죠? 경신한국은 남인을 치고 서인이 권력을 잡은 사건이었어요.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온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강경파, 그 온건파 나눠집니다. 그 중에 온건파가 소론, 윤정이죠. 그 다음에 강경파,
노론입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요. 그 중에 서인의 성향을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하면 누구였었어요? 노론이었습니다. 노론. 우리야말로 이 서인의 적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적자다. 그래서 그 노론 내에서도 다시 정통 성리학자라고 자처했던 노론 내에서도 다시 뭐과 뭘 나뉜다? 호파와 낙파로 나눠진다. 호파와 낙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파와 낙파 간의 이 논쟁을 뭐라고 그래요? 호락 논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분열이 되는 거죠. 자, 호파는 기호지방입니다. 기호지방. 어디예요? 기호지방 어딘가요? 충청도, 충청남도 쪽이 중심이 됩니다. 지금의 충남지방입니다. 호서지방을 얘기합니다. 낙파는 서울의 낙산인 낙산. 낙산은 지금 지금에서 보면요. 대학로 바로 뒤쪽이 있네요. 그 종로구하고 성북구의 경계가 되는 산일 겁니다. 그래서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그 뒤에 산이에요. 낙타산이라고 합니다. 낙타 등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낙산. 그래서 도시적 분위기에서 살았던 사람들 낙산. 낙산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 낙파. 시골에 있었던 사람들 기호, 청청도 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호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정통 성리학자를 자처했느냐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누구예요? 호파입니다. 호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칭 우리는 이 노론의 적장자다라고 일하는 거죠. 물론 얘네들도 성리학자입니다. 얘는 온리 성리학만, 그러니까 시골에 짱 박혀가지고요, 온리 성리학만 치중했던, 성리학 연구에만 치중했던 사람들이고, 얘네는 도시적인 사람들이에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성리학을 토대로 하면서 다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얘네들이 낙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세력 간의 사상 논쟁을 호락 논쟁이다라고 하는데, 호파는 인성과 사람의 심성입니다. 물성, 사물의 심성입니다. 인물성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론. 사람의 심성과 사물의 심성은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낙파 있죠. 얘네들은 인성과 물성은 같다 같다. 동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심성과 사물의 심성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좀 탄력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거는 고지고대로 보려고 하는 이런 시각이죠. 성리학의 명분론에서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조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리학의 명분론에서 가장 강조했던 사자성어 중에 하나, 존, 화, 양, 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무슨 얘기 있나요, 이게? 화를 존중하고 이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는 한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중국의 정통 민족이고요. 유학에서 뭐요? 성리학입니다. 한족이 아니면 다 오랑캐로 규정하는 거죠. 존화양입니다. 성력이 아니면 다 뭐다? 이단음사다라고 해서 배격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존화양이라고 그랬죠. 이런 시각을,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을 화이관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이사상이다. 화이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화를 존중하고 그러한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이 아니면 다 이단음사 또는 오랑캐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정통 성리학자임을 자처했던 호파 있죠. 이 호파는 사람의 심성과 사물의 심성은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와 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고요. 근데 낙파 있죠. 얘네는 사람의 심성이나 사물의 심성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와 이는 다르다가 아니라 화와 이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이게 호란 이후에 보면은 북본론에 있었죠. 북본론. 기억하십니까? 청정본론은 뭐라고 했어요? 북본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북본론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호지방에서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존화양이, 그러니까 화와 이를 극과 극으로 보는 화와 이는 극과 극이다. 이런 시각에서 북본론이 나왔고요. 근데 얘네들은 화와 이를 어떻게 본 거예요? 동일시 봤어요. 같다. 화, 이는 일야다. 같다. 이랬습니다. 즉
존, 화, 양, 이 사상이었었으며 이는 화와 이는 일야라고 했습니다. 같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거는 호란 이후에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의 시각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얘네는 북학론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 북벌론 여기다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 양의 사상을 토대해서 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북벌론이 18세기 이후에 북학론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짜다 아니다 뭐 서로 이제 성리학의 정통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얘네도 거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된 노론에서 나왔었습니다. 노론에서 나왔지만은 서로 또 정통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또 나중에 기호지방에서 호파 있죠. 얘네들 사상은 한 말에 또 어디로 가요? 위정 척사 사상으로 가는 거죠. 위정척사, 위 지킨다는 거죠. 뭘 지킨다는 거죠? 정, 바른 걸 지키고 척, 사, 그런 걸 뭐 한다? 배척한다 해서 위정척사 이랬습니다. 위정은 저기서 뭐예요? 존화죠. 척사, 여기 척사는 뭐 여기서 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걸 지키고 화를 지키고 사를 배척한다. 이를 배척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정척사라고 쓰고 읽을 때는 성리학의 명문론을 읽을 때는 뭐라고 읽으면 돼요? 존화, 양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한편 낙파의 사상이 있죠. 이 사상은 한말 개와 실학의 실학, 북학론이 나중에 올라가죠. 중상실학으로 갑니다. 그리고 위정척사의 반대말이 뭐죠? 개화 사상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중상실학이나 개화 사상은 다 어디서 나오죠? 낙파의 사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위정척사하고 개화는 정반대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없어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튼 지금 조선 후기에 현실 문제에 치중해야 됐던 당시 위정자들은 성리학의 정통 논쟁, 이른바 호락 논쟁, 전혀 어떤 그 실익이 없는 어떤 도움이 안 되는 호락 논쟁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하고 있는 조선 후기 정치, 그리고 이제 경제, 그리고 사회 구조의 혼란 속에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얘네들은 사상 논쟁하고 있었다. 전혀 돈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로 나오냐 그러면 교재 뒤로 한번 가봅시다. 409페이지에 맨 밑에 봅시다. 성리학 비판론이 나옵니다. 이제 대놓고 비판하는 거죠. 이 성리학 비판론은 시기적으로는 16세기 말부터 나옵니다. 16세기 말에 맨 밑에 보겠습니다. 정렬입의 천하공물 하사비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천하공물은 뭐예요? 천하는 개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인 것이다. 자, 이걸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씨 왕조가 이씨 것이 아니다. 조선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사비군, 누구를 섬기던 임금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씨 왕조를 부정하는 겁니다. 조선 왕조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공물 하사비군을 주장했던 누구? 정렬입은 대동계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모욕을 꾀하다. 바로 서인의 탄핵을 받고 전라도 진안 죽도로 도망했다가 관군의 추격을 받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몇 세기요? 16세기 말입니다. 이건 봅시다. 우리가 근세 사회에서 어디로 넘어오죠? 근대로 넘어오죠. 근대 사회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뭐를 얘기하시라고 했냐면 요 도면에서 근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얘기하시라고 그랬죠. 이 근세 사회 모순, 이 16세기 말부터 나타난 모순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근세 사회 모순을 정치 면에서는 붕당 정치의 격화, 경제 면에서는 과점법 붕괴 이후의 농장 확대, 국가 재정의 약화죠. 사회 면에서는 양반과 성민 간의 신분 구조 문제, 사상 면에서는 성리학에 푹 빠져 있었던 전혀 현실 문제와는 관계없는 성리학에 빠져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사상면에서 뭘 한다? 근세사의 모순이라 한다. 그럼 이런 근세사의 모순에 대해서 당시 지성들, 이 지성들은 뭐라고 했었냐 이거예요. 이 근세사의 모순 속에 다 빠져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지성들의 동향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 시기에 지성들의 동향을 보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지금 누가 나와 있죠? 정렬입이에요. 정렬입이 천하는 공물이다. 누구를 섬기던 왕이 아니냐? 다른 왕을 세워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 엉망이다 이거예요. 근데 정렬입의 이런 주장은 당시 기득권층의 반발로 어떻게 했어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동계라는 결사단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 하나 추구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 시기 때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역적을 모의한 거예요. 역적을. 그치? 근데 결국은 잘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에 17세기를 한번 가봐요. 17세기 때 가면은 윤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유. 자, 윤유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셋째 줄.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이냐.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분명히 내 학설이 승리할 것이다. 주자가, 즉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주자가 태어난다면 모르겠지만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분명 내 학설이 승리할 것이다. 했다가 기득권층의 반발로 제거됩니다. 사문난적이라고 했죠. 사문난적은 직역하면 유학의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유학의 반역자다. 또 바로 밑에 17세기 박세당이 있습니다. 박세당은 그에 이어서 사변록에서 성리학을 또 비판했다가 사문난적으로 됐어요. 제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6세기 말부터 17세기 때 윤유, 박세당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개혁론, 성리학 비판론은 어떤 시대적 분위기다. 근세사의 모순이 노출되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 지성들, 지식인들의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실학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교재들 412페이지 봐봐요. 41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정렬입 말고 근세사의 모순에 반발해서 16세기 말에 북인에 누가 나와 있어요? 정인홍이죠, 정인홍. 정인홍은 이 근세사의 모순에 대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부국강병, 민생안정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혁을 제기하다가 잘 됐니 안 됐니?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나중에 건너서 18세기 실학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중농실학자나 중상실학자나 얘네들이 각기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점이 뭐예요? 부국강병, 민생안정이었던 것이죠. 갑자기 실학이 나온 건 아닙니다. 18세기 때. 이미 여기서부터 이런 지성들의 움직임 속에서부터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싹이 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앞으로 넘어봅시다.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론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선 후기에 사회가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치층이나 또는 뭐 당시 지식인들의 반발로 성리학 비판론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양명학이 수용이 됩니다. 양명학 수용이 되고 또 뭐가 나오나요? 실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학 발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성리학 비판론, 또 양명학의 수용, 또 실학의 발생은 지금 조선 후기 사회 구조 변동 속에서 당시 지식인들이 지배층에 대한 반발에서 제대로 수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사회 모순에 대한 반성에서 나타난 조선 후기 사상계의 새로운 동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성리학 비판론이 지금 누가 나왔어? 정렬입, 윤유, 박세당 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학을 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양명은 중국 명나라 유학자 왕수인이라는 사람의 호예요. 그 왕수인에 의해서 집대성이 됐다 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의 호를 따서 양명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중국 유학사를 좀 살펴보고 갑시다. 중국의 유학사를 잠깐 살펴보시면 중국의 한나라에서요. 당나라 때까지 유학은 뭐냐면 훈고학입니다.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작귀를 해석하는 거예요. 작귀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하나를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책으로 편찬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어사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의 뜻 쓰고, 그죠? 또는 뭐 대학교의 뜻 쓰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자전거 땡땡하고 뭐 쓰고, 뭐 명사 뭐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을 뭐라냐면 훈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한나라는 기원 전입니다. 당나라는 기원 후예요. 기원 전에서 당나라가 시간적인 개념이 잘 안 가시면 우리나라 신라 통일신라 있죠. 통일신라 때가 당나라 때요. 그렇죠? 나당전쟁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원 전에서 당나라 때까지 훈고학이 계속 연구돼서 당나라 때에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공영달이라는 사람의 오경정의라는 책이 있어요. 오경정의라는 책으로 훈고학이 집대성이 됩니다. 한편 당 이후에 중은 송, 원, 명 전반기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남송대 때 주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리학이 나옵니다. 성리학은 뭘 강조하냐면 명분을 강조합니다. 명분을 강조해요. 이 명분의 모든 일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행동하고요. 명분에 맞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명분은 그래서 명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리학을 선, 지, 후, 행, 의 학문이라고 그래요. 뭐를? 성리학을. 선치, 먼저 알고, 후행, 그 알미 명분에 맞으면 나중에 행한다는 거요. 명분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지 후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리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껍데기만의 학문이다. 그래서 허지학이다라고 일한단 말이에요. 허지학이다. 껍데기만의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성리학의 한계가 명 후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후반에 가면은 양명학이 나오고요. 또 실학도 나옵니다. 이건 우리나라 실학이 아니라 중국의 실학이야. 그 양명학은 뭘 강조했습니까? 왕수인에 의해서 집대성이 된 건데요. 실천을 강조하는 학문이요. 실천을 강조합니다. 즉 성리학이 명분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은 양명학은 뭐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실천. 그래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선지 후행이다라고 한다면은 양명학은 뭐죠? 지, 행, 합,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합일, 일치가 돼야 한다. 일치가 되지 않는 알면 알미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지행합이다. 이 양명학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양명학의 경전이 16세기 전반에 우리나라에 양명학의 경전인 전습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교재 410쪽에 한번 봅시다. 양명학의 지금 셋째 줄 봅시다. 성리학의 교조화와 형식화를 비판하며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은 명나라 왕수인에 의해서 집대성이 됐다. 우리나라는 중종대, 그러니까 1521년 16세기 전반입니다. 21년에 양명학의 경전, 전습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6세기라고 한다면 살림정치이고요. 한참 성리학이 바닥에 깔려있는 시기예요. 이 책이 들어왔을 때 당시 성리학의 대가였던 이황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비판서를 하나 써놓습니다. 그 비판했던 책이 뭐냐면 전습록편이라는 책이에요. 전습록편. 불시잡변 그러면 정도전에 불교를 비판한 책이죠. 마찬가지의 전습록편 그러면은 바로 양명학을 비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이황이 전습록편을 통해서 이 양명학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양명은 어떻게 했어요? 쑥 들어가 버리겠죠.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 이황이 비판했는데 감히 누가 거기에 도전하겠냐는 얘기예요. 여튼 그 전습록이 들어온 시기가 뭐였다? 이때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들어가지고 나타난 양명학의 사상을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심증리, 치양지, 지행합이라고 그랬죠. 심증리는 사람의 마음이 심, 곧, 즉, 리다, 원리다. 여기서 사람은 모든 사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일반인 모든 사람의 마음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치양지입니다. 이걸 치양지라고 있습니다. 치양지가 아닙니다. 치 띄고 그 다음에 양지라고 읽어요. 양지는 뭐냐? 사람이 태어날 때 있죠.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마음입니다.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 마음을 양지라고 그래요. 그 양지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치양지. 그리고 마지막 뭐요? 지행합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한다. 일치가 되지 않는 알면 알미 아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요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파당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파급이 되는 거죠. 바로 밑에 봐봐요.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이왕이 전승록편을 통해서 비판했고, 그래서 양명학이 쑥 들어갔죠. 17세기 초에 보면 장유, 심음, 최명길이 있습니다. 17세기 초반에 이 최명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정묘란하고요. 그 다음에 정묘가 1627년이었죠. 후금. 그 다음에 이제 1636년에 후금이 국호를 뭘로 바꿨니?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뭘로 했죠? 후금 때, 즉 정묘란 때 양국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 맺었죠? 형제 관계가 맺었습니다. 형제 관계죠. 그런데 청이 이제 형제 관계에서 뭘 요구했어요? 군신 관계죠.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이때 군신 관계에 대항해서 주하했을 때 주전 누구예요? 김상원, 홍익환, 윤집, 오달제 등의 사막사 주하론의 대표인 누구죠? 최명길, 홍서봉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김상원은 정통파 성리학자입니다. 싸우자. 최명길은 성리학을 토대로 하면서도 양명학을 수용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니다 이미 대세는 청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청에 화의하자. 그래야지 조선이라는 국호도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김상원을 중시했던 세력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냐? 친하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이 주한이 하다가 결국 청나라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1637년 정춘년에 정축 화약을 통해서 무슨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삼전도 굴력이었죠. 이게 병자호란이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그 주하론의 최명길입니다. 양명학자였어요. 17세기 후반에 최석정 그리고 이제 18세기 초에 이 양명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정제도입니다. 존원, 만물일체설 등을 통해서 양명학을 집대성했어요.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그래서 뒤로 넘어갑시다. 강화학파, 박스형 쳐놔요. 강화학파는 양명학을 얘기합니다. 왜 강화학파냐? 강화도에 가서 정제도가 집대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시 이 양명학에 대한 당시 성리학자들의 시각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밑에 영향의 첫 번째 한번 봐봐요. 양주음왕이라고 있습니다. 양, 겉으로는 주작입니다. 주작은 성리학을 얘기하겠죠.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주자 아닙니까? 왕이죠. 안으로는,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왕. 왕은 양명학입니다. 왜? 양명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수인이에요. 왕수인의 호가 뭐라고 그랬어? 양명입니다. 그래서 왕은 양명학, 즉 왕수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명학을 배척하면서 속으로는 양명학을 추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리학의 뭔가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북학파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북학파는 중상실학자들 얘기합니다. 더구나 한말 19세기 말 일제강점기에 가면은 박은식, 정인보 다 양명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박은식은 정통 성리학자예요. 호가 백안 박은식이죠.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가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혈사가 있습니다. 정통파 성리학자인데요. 1882년 이모군란 때에 백안 박은식이 충주 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충주가 아니라 강원도 영월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이모군란을 피해서.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요. 성리학자인데 성리학이 이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백안 박은식은 양명학으로 사상 전환을 해요. 그래서 양명학으로 사상 전환을 해가지고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책이죠. 유교의, 즉 성리학입니다. 유교의 실천적 기능이 결여가 됐다. 그래서 양명학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보자. 그래서 쓴 책이 유교
구신론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그 바로 백암 박은식입니다. 한국 통사에서 혼백사상을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양명학입니다. 아셨죠? 한편 중국의 실학 좀 보겠습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학은 현실 개혁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실지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 개혁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리학이 아까 뭐라고 했니? 허지학이라고 그랬죠. 껍데기만의 학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학은 뭐다? 현실 개혁의 학문이다. 근데 이 실학이 우리나라 들어온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실학은 이 실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한편 중국에서 명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청으로 가죠. 청은 만주족입니다. 만주족이 즉 청이 한족이었던 명을 지배하는데 한족의 정통 문화를 그대로 계승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파괴를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청대 때 나왔던 유학이 뭐냐면은 고차라고 증명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증학이라고 그래요. 이 고증학은 청나라 만주족이 한족, 기존 명나라 한족 문화를 타파하고 깨뜨리고요. 문화를 말살하면서 진해를 중심에 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유학입니다. 그래서 고증학은 역사, 지리, 금성문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중을 했고요. 즉 정치적인 비판은 못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외적인 내용만 고찰하고 증명한 학문이에요. 이게 고증학이고요. 이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 18세기 때 뭐가 나오냐면 실학이 태동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실학은 우리나라 실학은 중국 명나라 실학이 아니라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실학시대 때에 역사, 지리, 금성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했던 것은 바로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실학은 이런 의미예요. 현실 개혁의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실학이란 용어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경세치용, 이용후생 이런 용어를 써요. 교재 412페이지 맨 위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우선 실학의 용어부터 말씀드리면 18세기 전반의 경세치용 뜻은 학문이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거 경세치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학문은 뭐예요? 성리학이 되는 거죠. 두 번째 18세기 후반에 가면 뭐가 나와요? 이용후생이 나옵니다. 이용후생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백성의 생활을 돕는다는 뜻으로 풍요로운 경제와 행복한 물질 생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자. 특히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발달한다? 상공업이 발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중상실학이라고 그러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중농실학입니다. 왜? 농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전반에 가면 추사 김정일을 대표로 국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 실사구시가 나옵니다. 실사구시는 옛것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연구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연구했던 내용을 그대로 거기다 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체만 연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학, 즉 국어라든가 국사 이런 데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실학은 경세치용하고 뭘 보자는 거예요? 이용후생을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8세기 때 실학이요. 18세기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실학의 싹은 16세기 말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근세사의 모순이 나왔던 특히 부국강병 민생안정을 제창했던 누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맨 위에 북인의 정인홍이었어. 근데 안 됐죠. 그래 안 됐지만은 북인의 정인홍이 주장했던 부국강병 민생안정론은 나중에 18세기 실학으로 계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세기 가면 또 누가 있어요? 실학자로서 이수강 또 한백겸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와서 비로소 실학이라는 꽃이 피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맨 밑에 실학의 3대 성격
밑줄만 그어놓읍시다. 민족주의적이며 이거는 우리 민족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민본주의적이다. 피지배층의 권익 대변에 노력하였다. 그지? 그래서 민본주의적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근대지향적이다. 그렇죠. 사회체제 개혁이라든가 생산력 증대를 통해서 근대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근대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민족주의적, 민본주의적, 근대지향적이라고 하지만은 실학의 한계는 뭐예요? 제야 지식인들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정책에 반영이 됐어야 안 됐어요?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럼 뭐냐? 아무것도 아니었어 사실은. 실학자된 주장이 언제 때 세상에 노출되냐면은 1930년대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 150년, 한 200년, 멀게는 한 200년 동안 얘네들 주장은 그냥 창고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책들. 먼지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러다 1930년대 때 다산서거 100주년을 기념으로 당시 국학자들, 아까 나왔던 정인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민족 말살 정책에 입각해서 추진됐던 일제시대 때의 민족 문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우리 걸 연구를 좀 하자 해서 국학 운동이 나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실학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요. 실학자의 저서들이 비로소 세상에 공개가 됐던 것이지 이때 이 사람들 주장이 바로 정책에 노출이 되고 뭐 주장하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실학자의 주장은 개인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일기를 씁니다. 뭐 오늘 일기 쓰면서 야 요즘에 말이죠 무슨 어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 써놨어요. 좀 파격적인 생각을 써놓은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써놨다가 내가 죽을 때 그 일기장을 다 불태워버리고 처리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일기장을 다 써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기장이 나중에 100년, 200년 정도 후에 다른 사람들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일기장을 보니까 좀 개혁적인 그 시대 때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기가 아주 개혁적인 주장들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실학이었던 거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학자의 주장은 정책에 반영되거나 또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요 정치가는 아닙니다. 현재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제야 지식인들이죠. 그래서 당시 정책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게 실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뭐였었어요? 성리학이었죠.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 건국이 돼서 1910년 한국 병합으로 인해서 일제치하로 들어갈 때까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선왕조를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실학이 몇 세기 때 나왔다고요? 18세기 때 실학이 나왔다. 이 18세기라는 시기에 실학이 나와서 여기까지는 성리학이고요. 성리학이고 그 다음에 18세기 있죠. 여기서부터는 뭐다? 실학이다. 이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조선이 시작이 돼서 조선이 끝난 이후까지 내내 뭐였다는 거예요? 성리학이었다. 그럼 조선 때 실학이나 양명학은 뭐냐? 다 제학자들의 주장이라니까요. 당시 정책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걸 왜 보느냐 그러면은 조선 후의 사상계 주류도 아닌 실학과 양명학을 굳이 볼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세 사회 모순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당시 위정자들이 조선 후의 사회를 실제로 자기네 주머니 다 털어가면서 수습하려고 했느냐는 얘기죠. 안 했다는 겁니다.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체제 개편만 해도 그러잖아요. 영정법, 대동법, 규정법 개편이 나오죠. 겉은 어때요? 화려합니다. 근데 실제로 민생에 내실이 있는 제도 개혁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개혁에 가장 둔감하고 싶은 분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분야다? 정치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 분야다. 그래서 정치권이 100% 순도 100%다 그렇게 하자는 건 또 아니죠. 그 중에 일부는 정말 바른 생활의 사나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문제죠. 지금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정치 잘하는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개 중에
시류에 틈타서 거기에 편승해서 자꾸 이제 어떤 당량만 차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 정치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보통 이제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표를 주고 안 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실학이라든가 양명학을 굳이 살펴본 이유는 이러한 성리학의 모순 속에서 당시 지식인들은 다 죽거나 다 그 시류에 편승하지는 않고 그 중에 제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지식인들은 이렇게 해서 수습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의의를 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다 병폐되거나 병폐하거나 피폐하거나 안 좋게 가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그걸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농실학과 중상실학을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바로 밑에 중농실학과 다음 장에 이제 중상실학자들의 개혁 주장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실학의 성립 과정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바로 실학제의 주장 내용들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